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분은요, 큰 결심 끝에 1년도 채 되지 않은 결혼 생활을 정리하게 되셨다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큰 결심을 하게 되신 걸까요? 오늘 사연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1년 차 된 새댁입니다. 남들은 한참 좋을 시기라며 신혼을 즐기라고 말하지만 저는 지금 이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 이혼을 한다고 하면 조금만 더 살아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냐며 말리곤 하는데요. 제가 겪은 일들을 들려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이혼을 잘 생각했다고 하루빨리 그 집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일들을 겪지 않기를 바라며 제게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제 얘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우선 저와 남편은 3년 전 현재 제 직장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에서 첫 직장을 시작해 6년 정도 길게 일하다가 아무래도 오래된 기업이라 위계 질서가 심하게 잡혀 있었고 결정적으로 윗선에서 제가 낸 기획서를 부당하게 가로채는 바람에 제가 며칠 밤을 새서 만든 기획서의 기획자가 제가 아닌 윗상사로 찍혀 올라갔었답니다. 6년간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어렵사리 취직한 곳이기에 참고 버티자는 생각으로 지냈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고 결국 전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니던 사표를 내게 되었어요. 이후 지금 다니는 두 번째 직장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첫 직장에 비하면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한참 모자란 기업이었고 주변에선 이 기업으로의 이직을 다들 말려댔지만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벤처기업이었고 신생 기업이라 봐도 무관할 정도로 규모가 작았기에 직접 체계를 잡아가고 기업과 함께 잘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두 번째 직장이자 현 직장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규모가 작았기에 겪는 어려움이 더 많았죠. 제대로 된 인원이 구성되지 않아 혼자서 4~5명분의 업무를 도맡아 해야 했어요. 몇 날 며칠 동안은 하루도 빠짐없이 야근해 심할 땐 주말에도 출근을 하여 업무를 봐야 했죠. 그렇게 회사는 점점 정착해 나갔고 제가 대표는 아니었지만 점점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회사에 나름 애착이 생기더라고요. 눈에 보여지는 성과에 대표님도 누구보다 저를 믿고 맡기셨고 젊은 나이였지만 팀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팀장 직급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이후 인원 보강이 있었고 그렇게 저희 팀에도 신입사원들을 채용하게 되었어요. 총 2명의 인원을 뽑는 면접을 보았고 거기서 제 남편을 처음 보았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팀장과 신입사원으로 만났어요. 숫기 없는 어리버리한 신입사원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던 남편은 처음엔 답답한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솔직하고 순수하게 보였고 그게 제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어요. 제 성격이 워낙 융통성도 없었고 옳고 그름은 확실한 사람이었기에 잘못된 부분은 크게 꾸짖고 더 이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업무하는 게 제 방식이었어요. 회사 내에서도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제 성격이 너무 세다며 저를 조금씩 기피하더라고요. 하루는 팀 내 회의를 소집하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 회의실로 들어가려는데 팀원들끼리 얘기 나누는 걸 들을 수 있었죠. 야, 우리 팀장 너무 무섭지 않아? 저렇게 모든 사람한테 차갑게 구니까 뭐 아무도 주변에 가기를 두려워하지. 맞아. 아마 회사에서 대표님 말고 좋아하는 사람 없을걸? 뭐 저래도 일은 잘하니까. 일을 잘하면 뭐하냐? 앞뒤 꽉 막혀선 보고서 쓸 때도 양식의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바로 다시 고치라고 하잖아. 맞아. 그뿐만이 아니잖아. 10분만 지각해도 난리치고 담배 피고 오려고 자리 조금만 비우면 너무 자리 많이 비우지 말라고 잔소리 겁나 하잖아. 헐, 담배 피는 걸로도 뭐라고 하는 거야? 나는 저번에 병원 갔다가 출근하겠다니까 너무 아픈 거 아니면 출근해서 얼굴 도장 찍고 조퇴를 하던 병원을 가던 하래. 완전 꼰대라니까. 우리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지 않아?
직원들이 저를 무서워하고 피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팀원들까지도 이렇게 뒷담화를 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바로 옆에서 들으니 마음이 꽤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전 손잡이를 잡고 있는 손을 멈춘 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직원들과는 다르게 저를 옹호하며 제 귀를 집중시킨 사람이 있었어요. 보고서 양식은 맞춰 쓰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혜미 씨, 그때 전날 과음해서 술병 난 거였다면서. 전날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출근 시간도 지나서 아프다고 병원 갔다가 출근한다고 하니까 팀장 입장에선 말이 나오지. 그리고 진아 너도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러 가는 건 맞잖아. 그렇게 자리 많이 비워봤자 손해보는 건 너일걸? 난 팀장님이 다 우리 생각해서 하는 쓴소리라고 여기는데 다들 자리에 없다고 말들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팀장님이 우리 회사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출근하잖아. 퇴근도 제일 늦게 하고. 누구보다 이 회사에 가장 애사심 있고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도 무슨 일 터지면 본인이 나서서 수습하려고 하잖아. 그래도 우리 팀 팀장님인데 다른 팀에서 욕해도 우리가 감싸줘야지 이렇게 우리가 욕을 하면 어떡해? 저를 욕하던 사람 한 명 한 명씩 찝으면서 비판하고 저를 옹호해주던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어요. 사실 남편이 입사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남편이 잦은 실수들을 하여 남편에게 싫은 소리만 내뱉었지 칭찬 한마디 한 적이 없는데 당연히 저렇게 말을 해주리라 생각은 못했고 뜻밖의 칭찬 섞인 옹호에 괜히 고맙더라고요. 이어 저는 괜스레 헛기침을 해대며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몇몇 직원들은 제가 들어오자 당황해하는 듯 보였으나 남편만은 저를 바라보며 희죽 웃더라고요. 다른 하루는 여느 때처럼 점심시간에 직원들은 모두 점심을 먹으러 나가고 저는 홀로 커피로 허기를 때우고 있었어요. 평소 점심시간에는 거래처와 식사 자리가 있을 때나 대표님과 식사 약속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지금처럼 커피로 때우던가 편의점에서 간단한 걸 사다 먹었죠. 그런데 갑자기 제게 같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었죠. 팀장님, 저희 요 앞에 덮밥집 갈 건데 같이 가요. 그런데 주변 팀원들은 하나같이 제 눈치를 보며 남편을 말리는 듯 보였고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도 굳이 따라가서 불편하게 밥을 먹고 싶지는 않았기에 할 일이 남았으니 맛있게 먹고 오라며 애써 웃어 보이며 거절하였어요. 그랬더니 점심시간이 끝날 때쯤 남편이 오는 길에 사왔다며 저한테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과 우유를 주더라고요. 저는 주위에 보는 눈들이 많았기에 고맙지만 괜찮다며 배고프면 탕비실에 있는 과자 먹으면 된다고 신경 써줘서 고맙다며 정중히 거절했어요. 머쓱하게 돌아가는 남편의 뒷모습에 제가 너무 거절했나 싶었지만 이후에도 남편은 눈에 띄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주변에 보는 시선들도 많았고 저도 팀원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였기에 남편의 친절과 호의를 거절했죠. 그때만 해도 세상에 이유 없는 호의와 친절은 없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몇 해가 흘렀고 남편에게 마음을 열게 될 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대표님도 함께하는 회사 전체 회식이 있던 어느 저녁날이었어요. 회식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술도 어느 정도 알딸딸하게 마신 상태였죠. 당시 홈쇼핑에 런칭한 제품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였고 그 때문에 기분이 좋으셨는지 대표님이 2차를 가자고 하셨어요.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실 엄마를 생각하여 늦지도 모르니 먼저 주무시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받아 술을 확 깨게 하는 말을 하였죠. 그건 바로 엄마가 쓰러져 병원에 있다는 말이었고 놀란 저는 회식 자리로 돌아가 대표님에게 엄마가 쓰러져 지금 바로 병원에 가보겠다고 말하곤 회식 자리를 뛰쳐나왔어요.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그런 시선들은 저한테 들어오지 않았어요. 택시를 잡으려 도로에서 손을 흔들었는데 당시 금요일 늦은 시간이었기에 예약된 택시들이 대다수였죠.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렇게 좀처럼 잡히지 않는 택시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웬 차가 제 앞에 서더니 타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지 창문 쪽으로 가까이 가 보았더니 남편이었어요.
일단 급한 대로 차에 올라탔죠. 지훈 씨, 언제 어떻게 나왔어요? 팀장님이 어머니 쓰러지셨다고 회식 장소 박차고 나가실 때 저도 이만 가보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어쩐지 팀장님이 택시 잡으시려고 안간힘 쓰시는 모습이 상상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는 운전해야 돼서 술 못 마신다고 미리 말해놔서 술 한 잔도 입에 안 댔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호기롭게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마음이 조금 열리는 듯 했어요. 그래도 의문은 들었죠. 고마워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나서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 저도 대학생 때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었어요. 택시를 잡으려는데 학교와 집이 지역이 달랐었거든요. 겨우 잡은 택시를 타 주소를 대면 지역이 달라서 가기 어렵다고 승차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전 엄마 걱정 때문에 한시가 급했는데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아 속상하고 그 상황이 답답했는데요. 어쩐지 팀장님도 그러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에 도와주고 싶었어요. 남편의 진심 어린 말들에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제가 지금껏 너무 남편을 경계한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남편이 베푸는 친절들을 의심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고맙다 말했고, 그렇게 말을 나누는 사이 병원에 도착했죠. 응급실로 달려가 엄마의 이름을 대고 안내해주는 방향대로 따라가니 엄마가 누워 있었어요. 다행히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였고, 제가 울먹이며 다가가자 멋쩍은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하더라고요. 엄만 괜찮아, 딸. 너무 걱정 마. 근데 오늘 회식이라고 하지 않았어? 엄마가 쓰러졌다는데 그깟 회식이 대수야? 엄마는 왜 쓰러진 거래? 검사는 다 한 거야? 제 말이 끝나자 타이밍 좋게 의사가 오더니 저보고 보호자냐고 물었고 그렇다 하니 제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하였어요. 환자분은 지금 혈액암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추가 검사를 해야 할 거예요. 그저 엄마가 암이라는 말만 제 머릿속을 맴돌았고 엄마의 걱정뿐이었죠. 사실 저는 아빠 없이 엄마 손에서만 자라왔어요. 저희 엄마는 미혼모였고 그런 저희 엄마는 열부모 부럽지 않게 홀로 저를 키워내셨죠.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엄마가 더 애쓰며 저를 키워주셨다는 걸 알기에 항상 엄마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저는 또 추가 검사를 하러 들어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남편이 제게 티슈를 뽑아 건네주었고 저는 더욱 엉엉 울며 받은 티슈로 눈물을 닦았어요. 보호자 대기실에서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캔커피를 뽑아 건네주더라고요. 이 또한 고맙다며 받기는 하였는데 팀원 앞에서 엉엉 우는 모습을 보였다는 생각에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졌고 부끄러움이 몰려왔죠. 오늘 일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 안 하니까 걱정 마세요. 사실 저도 전에 엄마 쓰러졌다는 소식 받고 갔을 때 엄마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팀장님이 얼마나 힘드신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제가 이 일을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그래서 지훈 씨 어머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 이런 말 실례이려나? 괜찮아요. 그때 엄마가 열심히 치료받기는 하셨는데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건지 남편의 눈가는 이내 촉촉해졌고 이런 속사정까지 털어놓는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전 남편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리며 말했죠. 고마워요. 그런 얘기들은 하기 힘들었을 텐데. 시간이 꽤 흘러서 괜찮아요. 사실 전 팀장님이 겉은 차가워 보이지만 속은 누구보다 따뜻하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팀장님한테는 이런 얘기도 쉽게 나오네요. 지금에서 생각해보니 그때 당시에 남편의 말들이 진심이었는지 의구심이 드네요.
이후에 친정엄마는 우려하던 혈액암 판정을 받았고 골수 검사까지 치렀어요.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남편과 저는 쌓여있는 벽이 허물어져 있었고 남들에 비해 꽤나 가깝게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퇴근 후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갔는데 일이 있다며 연차를 쓴 남편은 저희 엄마 옆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서 엄마를 돌보고 있었어요. 지훈 씨, 오늘 일 있어서 연차까지 썼으면서 여긴 왜? 아, 사실 오늘 저희 엄마 기일이라 아빠랑 같이 납골당 다녀오는 길에 생각나서 들렀어요. 혹시 불쾌하셨다면 죄송해요. 아니, 불쾌하기는 오히려 고맙지.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어렸기에 제가 어느 순간부터 말을 편히 놨어요.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얘기였겠죠. 게다가 꼭 제 엄마를 본인 엄마 대하듯 지극정성으로 관호해주고 보필해 주었어요. 저희 엄마도 싹싹하게 자라는 모습의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는 듯 보였죠. 그날 그렇게 챙겨주는 남편의 모습에 고맙다며 밥을 사겠다고 병원을 나와 식당으로 향하려 남편의 차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남편이 사실 오늘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차 뒷자리에 숨겨놓은 꽃다발을 건네곤 고백을 하더라고요. 팀장님,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저 사실 예전부터 팀장님 좋아했어요. 이 꽃다발 아까 엄마 납골당에 꽂아둘 곳 사면서 같이 산 건데 빨간 장미가 꽃말이 좋더라고요. 오늘 이 꽃다발 팀장님한테 드리면서 꼭 고백하고 싶었어요. 오늘 엄마 기일이라 항상 이날만 되면 슬퍼졌는데 오늘을 계기로 마냥 슬픈 날보다는 우리가 연애를 시작한 날로 기억하고 싶은데 제 고백을 받아줄래요? 눈구렁이 마냥 자연스러운 남편의 고백이었지만 당시에 저는 꽤나 감동을 받았었어요. 심지어 울컥하더라고요. 거절할 수 없는 고백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였고 8개월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였어요. 긴 연애 기간은 아니라 섣부르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친정엄마께서 결혼을 닥달하셨기에 늦지 않게 날짜를 잡았었죠. 엄마는 이후로 계속되는 암투병에 점점 지쳐가는 듯 보였어요. 고통스럽다는 항암 치료와 골수 이식까지 받았는데 잘 낫고 있는 건지 싹 다 민 머리에 두피마저 말라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럴수록 제 가슴은 찢어져 나가는 것만 같았죠. 그때마다 남편이 옆에서 꽤 큰 위로가 되었었어요. 꼭 나으실 거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그런 남편의 모습이 진심처럼 느껴졌고 그렇기에 저도 이 결혼을 결심한 거였어요. 서로 결혼을 결심 후 시댁에 정식으로 인사를 가 찾아뵈었는데 시아버지는 꽤나 유머러스하고 호탕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장난스런 농담도 던지며 저를 편하게 해주셨죠. 그런 살가운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워낙 소심하고 낯가리는 제 성격과는 정반대로 느껴졌죠. 그리고 남편에게는 저보다 한 살이 많은 누나가 있었고 오래전 결혼하여 벌써 아이가 둘이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야 뒤늦게 보았는데 형님도 선한 눈매에 인상이 좋았어요. 아이들도 가정교육을 잘 받았는지 식당에서 말썽 부리지 않고 얌전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식구들은 비록 시어머니의 자리는 빈자리였지만 식구들이 함께 있으니 꽤 북적거리고 정겨워 보였어요. 그에 반해 저희 집은 저와 엄마가 다였기에 휑해 보였죠. 엄마는 민머리를 보이고 싶지 않다며 가발을 눌러 쓰고 마른 모습을 보이기 싫다며 꽤나 두툼한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오랜만에 화장도 하시고 전처럼 생기 있는 모습을 보이니 또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그리고 남편과 연애하면서 저희 엄마가 미혼모이고 아빠는 어디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며 말한 적이 있었고 당연히 시아버님도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사돈 어른분은 언제 오시나요? 이 말에 저도 저희 엄마도 당황해했고
저는 남편에게 미리 말씀 안 드린 거냐고 물으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저는 아빠가 안 계세요. 계속 엄마가 저를 키워오셨어요. 아이쿠, 그럼 지훈이 엄마처럼 돌아가신 건가? 아, 이거 내가 신뢰를 범했구만. 제 말에 오해를 하신 시부에게 사실대로 말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입을 열었어요. 사돈, 사실 저는 미혼모예요. 혜영이 아빠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혜영이를 임신한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었어요. 저 그래도 우리 혜영이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키웠답니다. 이 사실이 혜영이를 보는 데 있어 별다른 편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미리 얘기를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우리 혜영이 좋게 봐주세요. 엄마가 말하는 아빠에 관한 얘기는 저도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어 오늘 들은 얘기도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 말에 시아버지도 형님도 놀란 듯 보였고 저도 처음 듣는 친아빠의 얘기에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는데 엄마는 애써 웃어 보이시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형님은 오히려 대단하다며 저희 엄마를 칭찬해 주었어요. 자신도 아이 키우는 입장이라 존경스럽다고 말해주어 참 고마웠죠. 그런데 시아버지는 그 사실에 당황해하더니 괜히 헛기침을 해 보이시더라고요. 표정이 전과는 달리 어두워 보이셨죠. 그런 시부의 모습에 엄마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싶었어요. 그러다 시부도 애써 웃음을 지으며 입을 떼셨어요. 그래도 새아기 훌륭히 잘 키우셨네요. 사돈, 몸이 안 좋으시다 들었는데 얼른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엄마도 감사하다며 웃어 보였고 그렇게 긴장했던 상견례 자리가 마무리되었어요. 이후 결혼까지는 일사천리였어요. 오랜 병원 생활에 만만치 않은 병원비를 감당하고 있던 친정엄마는 나오는 보험료로 간신히 생활하고 있던 것을 알았기에 친정엄마에게는 손을 벌리지 않으려 했죠. 나름 긴 직장 생활을 해가며 꾸준히 저축을 한 덕에 전세금 정도 마련할 돈은 있었어요. 남편은 회사 생활을 한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기에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고 시부에게 작은 도움을 받아 집안에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 둘 채워나갔어요. 결혼식도 조촐하게 양측 모두 부를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에 스몰 웨딩으로 작게 올렸답니다. 그렇게 저희에겐 행복한 결혼 생활만이 남아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혼인신고서에 도장까지 다 찍고 나니 남편은 본색을 드러내듯 조금씩 변해갔어요. 평생 제게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던 남편은 결혼 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안에서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말이에요. 팀장으로서 업무 문제로 남편이 실수를 하여 제가 약간 타박을 하자 되레 제게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회사 내에서 팀장님이라는 호칭 대신 당신이라는 호칭으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팀원들도 그런 저희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참다 못해 근무 중에 잠시 탕비실로 불러 말했죠. 여보, 제발 공과사는 구분해. 여기는 회사야, 집이 아니라고. 내가 집에서야 당신 와이프지 회사에서는 팀장인 거 몰라? 제발 부탁인데 호칭 좀 똑바로 해줬으면 좋겠어. 아,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돼? 꼭 이렇게 따지고 들어야 하는 일이냐고. 그 말에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평생 짜증 한 번 안 낼 줄 알았던 남편이 집과 회사에서 이렇게 짜증을 낼 줄이야. 제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제서야 한숨을 푹 쉬며 말하더라고요. 알겠어. 호칭은 조심할게. 당신도 어찌됐건 내가 당신 남편이고 우리 결혼한 거 회사 사람들 다 아는데 내가 좀 실수했다고 타박 좀 하지 마. 다들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당신한테 꼼짝없이 잡혀 산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저는 회사 일은 회사 일이라 생각하여 잘못한 부분을 지적한 것뿐인데 그게 그리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저는 애써 알겠다 말하였고 우리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결혼 후에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엄마를 대하는 태도인데요. 친정엄만 이식 수술 후 퇴원하여 집으로 갔었고, 남편은 퇴근 후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나서서 종종 친정집에 들러 친정엄마 건강을 체크하고 가끔은 맛있는 걸 사주겠다며 데리고 나가 외식을 하곤 했었습니다. 엄마도 그런 남편의 모습에 항상 고마워했었죠. 하루는 제 손을 잡고 말하더라고요. 혜영아, 최서방한테 잘해라. 장모를 이렇게 챙겨주는 사위가 어디 있겠어. 남편이 친정엄마한테 무슨 말을 한 건지 뚱딴지 같은 엄마의 말에 의아해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또 언제 들은 건지 능청스럽게 다가와 한마디 거드는 남편이었어요. 에이, 장모님도 제가 더 잘해야죠. 남편의 말에 더 좋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제가 뭐라 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주말이었어요. 남편은 일이 있다 하여 홀로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을 하려는데 항상 사용하던 생활비 체크카드가 잔액이 부족하다고 뜨는 겁니다. 저와 남편 동일하게 월급을 받으면 각자의 용돈을 제외하고는 생활비 통장과 적금에 나누어 돈을 넣어두고 관리를 하고 있었고 저와 남편의 월급을 합친 금액은 적은 편은 아니었죠. 그렇기에 잔액이 부족할 리가 없는 통장이었고 월급을 받은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에 더욱 이상하다 느꼈어요. 그러고 보니 그 당시 남편이 이런저런 약속이 있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곤 했었어요. 같은 회사에 다니니 퇴근하고 함께 집에 가곤 하는데 타이밍이 들어맞게 당시에 종종 약속이 있다며 저 혼자 집에 가는 일이 많았었거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렇게 통장이 빈 걸 보니 무언가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일단 제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마트에서 나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무얼 하길래 그리도 바쁜지 제 전화도 다 제끼더라고요. 폰뱅킹으로 생활비 통장을 연결하여 보았더니 잔액은 고작 몇천 원 뿐이었고 중간중간 50만 원, 100만 원씩 출금한 기록이 있었어요. 출금한 날짜들을 보니 남편이 약속이 있다며 나갔다 들어온 날짜들이었고 저는 체크카드를 그리고 남편은 통장을 각각 들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통장으로 ATM기 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듯 싶었죠. 저는 몇 번을 하여도 전화를 받지 않는 남편 때문에 그저 집으로 가 남편이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밤 12시가 다 돼서야 남편은 집에 왔고 불 꺼진 집안에 식탁등만 켜놓고 안 자고 식탁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 묻더라고요. 아, 깜짝이야. 당신 안 자고 있었어? 집에 불 꺼져 있길래 당연히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 분노에 차 당장이라도 소리 지르며 따져 묻고 싶었지만 늦은 시간대에 이웃들에게 피해를 줄까 애써 침착하게 말했어요. 전화는 왜 이렇게 안 받아? 내가 몇 통을 했는지 알아? 아, 미안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얘기 좀 하다 보니까 전화 오는지도 몰랐어. 거기가 워낙 시끄러운 술집이었는데 게다가 내가 진동으로 해놨었거든. 참, 그것도 변명이라고 하는 건지.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지으며 꼬고 있던 팔을 내려 핸드폰으로 폰뱅킹의 출금 내역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봐. 그러자 남편은 제 핸드폰을 건네받아 출금 내용을 살펴보더니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거 내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술 좀 사려고 돈 좀 꺼내 쓴 거야. 어차피 이 생활비 통장 우리 같이 쓰려고 만든 거잖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남편에게 전보다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죠. 술을 마시려고 이렇게나 돈을 뺏어 쓴다고? 뭐 여자 도움이 나오는 술집이라도 갔나 보지? 당신 요즘 도대체 뭐라고 돌아다니는 거야? 바람이라도 난 거야? 그러자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제 핸드폰을 소파에 던지며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바람이 무슨 바람이야? 내가 바람 필 사람으로 보여?
그냥 결혼했다고 친구들이 한턱 쏘라길래 1차, 2차 내가 다 쏜 것뿐이야. 당신은 그렇게도 남편을 못 믿어? 진짜 당신한테 실망이야. 그러곤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보란 듯이 쾅 하고 세게 닫더라고요. 저는 많은 의심이 들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다음날 제게 화가 난 걸 표시라도 하는 건지 말 한 번 붙이질 않고 나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오늘은 또 어딜 가려고? 아빠랑 어디 좀 가기로 했어. 아버님? 아버님이랑 어디를 가는데? 어디 좀 가기로 했다고. 왜 이렇게 간섭이야? 그렇게 의심되면 아빠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던가.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할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말대로 아버님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의 말이 사실인지 물었어요. 아버님 안녕하셨죠? 그래, 새아가. 너도 잘 지내지? 네, 덕분에요. 그런데 지훈 씨가 오늘 아버님이랑 어디 갈 데가 있다고 하던데. 그래, 맞다, 맞다. 이거 내가 새아가한테 말하기는 좀 부끄러운데, 사실 내가 요즘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다. 재혼까지 생각 중인데, 뭐 이런 데이트를 해봤어야 말이지. 지훈이가 좋은 장소로 안내해주겠다고 직접 온다고 한 거다. 내 나중에 너한테도 소개해주마. 아버님의 말에 제가 괜히 오해를 한 건가 싶어 남편에게 다가가 사과를 했죠. 그랬더니 더 의기양양해진 남편은 앞으로 자기 일에 너무 참견하지 말라며 큰 소리를 치더니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출금해 사용한 것에 대한 의문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 그날도 약속이 있어 친구를 만나고 가겠다는 남편은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칼같이 나갔고 저는 나머지 업무를 마저 정리하곤 조금 늦게 퇴근을 했죠. 그런데 회사 앞에 온몸을 화려하게 치장한 어떤 여자가 저를 보더니 제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는 거예요. 저는 회사에 다른 사람과 볼 일이 있겠거니 하고 그냥 지나쳐 가려는데 그 여자가 저를 붙잡고 묻더라고요. 저 혹시 이혜영 씨 맞나요? 그 여자는 저를 아는 듯 보였어요. 네, 그러신데 누구시죠? 최지훈 씨 아내분 되시죠? 저는 최지훈 전 여자친구인데요.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에 당연히 다른 여자와도 연애를 했을 거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여자친구가 저를 찾아오리라고는 생각 못했죠.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잠시 카페에 가서 얘기를 하고 싶다더군요. 그래서 회사에서 제일 가까운 카페를 찾아 음료를 시키곤 자리에 앉았죠. 남편의 전 여자친구와 현 와이프가 마주보고 커피를 마신다니 참 우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할 얘기가 뭔가요? 전 시킨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용건부터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방 안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그건 바로 차용증이었어요. 채무자의 성함이 남편의 이름과 일치했죠. 떨리는 손을 주체하지 못한 채 차용증을 받아들어 보고 있는데 커피가 나왔음을 알리는 진동이 울렸고 그 여자가 제 커피까지 챙겨서 갖고 오더니 제 앞에 커피를 놔주곤 본인도 커피를 한 입 마시며 말했어요. 한 3년쯤 됐었나? 제가 만나고 있을 당시에 돈을 좀 빌려줬었어요. 엄마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가진 돈 탈탈 털어 2천만 원이나 빌려줬는데 이 자식이 이후로 이사도 가버리고 잠수를 탄 거 있죠? 번호도 바꿔버리고 찾는다고 애 좀 먹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엄마라는 분은 이미 돌아가신 지 한참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알랭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였고요. 결혼 전에 빚을 진 게 있었다니 저는 전혀 몰랐던 얘기기에 당황한 기색을 숨길 수 없었어요. 심지어 3년 전쯤이면 남편이 저희 회사에 면접 보러 다닌 시기와 겹쳤고 그 여자의 말을 정리하면
이 여자에게 돈을 빌리고 도망치듯 이쪽 동네로 이사와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갑작스런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흔들리는 멘탈을 겨우 부여잡으며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저보고 대신 갚으라고 여기까지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쪽한테 이 돈 받자고 온 건 아니고 그쪽도 조심하라고 경고해주러 온 거예요. 무례하게 들렸다면 미리 사과할게요. 그런데 이 자식한테 당한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이 개자식 수법이 어쩜 그리 똑같은지. 파면 팔수록 계속 뭔가가 나오는 게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고소하고 싶은데 이깟 차용증으로는 승소할 가능성이 적다네요. 양식에 어긋난다나 뭐라나. 이 차용증도 그놈이 먼저 써가지고 와서 꼭 갚겠다고 당당하게 요구하길래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빌려준 거지. 이렇게 잠수하고 결혼이나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고요? 네, 사실 제가 술집 사장이에요. 며칠 전에 그쪽 남편이랑 종종 같이 놀러 오던 친구 한 명이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와선 술에 잔뜩 취해서 말해주더라고요. 최지훈의 진짜 정체를. 진짜 정체요? 그게 뭔데요? 연상 킬러요. 꽤 능력 있어 보이는 연상에게만 작업을 걸곤 거머리 마냥 돈이며 마음이며 쏙쏙 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저는 나은 거라고 어떤 여잔 보증까지 써주는 바람에 신용 불량자가 됐다고 그 친구가 말해줬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거죠? 아, 제가 술집을 하다 보니까 발이 꽤 넓어요. 단골이 그 친구분을 데려와선 최지훈이라는 이름을 말하길래 혹시나 했는데 제가 아는 그 최지훈이 맞았어요. 우연인지 운명인지 참. 어찌됐건 이렇게 찾아온 게 불쾌했다면 미안해요. 근데 진짜 그 자식 조심하세요. 그 여자의 말들은 하나같이 다 충격적이었어요. 그 여자는 커피잔을 그만 내려놓고는 저에게 명함을 하나 건네주며 말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 그 자식한테 무슨 일 있어도 그 돈 받을 거예요. 승소할 가능성이 적다고 해도 고소할 거고요. 그쪽도 큰 화 입기 전에 이혼에 대해 잘 생각해 보세요. 오지랖일지는 몰라도 그 자식이 또 그럴 거라고 생각하니까 신경이 좀 쓰이네요. 혹시라도 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시고요. 그렇게 그 여자는 카페를 떠났고 저는 그 자리에 남아 홀로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 여자의 말에 신빙성이 있고 증거도 차용증을 직접 보았지만 모르는 여자의 말을 쉽게 믿을 수는 없었기에 제 눈으로 직접 남편이 뭐하고 다니는지 지켜보자 싶었죠. 그로부터 이틀 뒤 그날도 약속이 있다며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나가는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차를 타고 가기에 뒤따라오는 택시를 급하게 잡아탔죠. 남편이 차를 세운 곳은 웬 유료 주차장이었어요. 저도 택시에서 내려 남편이 가는 길을 쫓았고 남편이 멈춰선 곳은 불법 게임장이었어요. 전 다물어지지 않는 입을 두 손으로 가렸어요. 지금껏 남편이 불법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남편을 기다렸던 건지 그 불법 게임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시아버지였어요. 둘은 무어라 떠들더니 게임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안에 들어가 당장 남편과 시부에게 지금 못들하는 짓이냐며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용기가 없었기에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안 좋은 일들은 한꺼번에 터진다더니 다음날 친정엄마가 또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고 일하다 말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죠. 같이 따라가겠다는 남편을 나 혼자 다녀오겠다며 말리곤 홀로 병원에 갔어요. 남편과 시부가 불법 게임장을 함께 들어가던 그날 이후 남편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인데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이해해주자 싶으면서도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과 어떻게 한평생 함께 살 수 있나 싶더라고요. 안 그래도 마음이 싱숭생숭한 이 와중에 친정 엄마마저 쓰러지니 제정신이 아니었죠. 엄마는 또다시 입원해 있던 그 병원에 재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골수 이식도 받고 완치 판정 후 안심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재발을 하고 말았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과 함께 말이에요.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것들이 터진 것 마냥 눈물이 새어나왔죠. 그런 제 모습에 엄마도 처음엔 당황해하는 듯 보이더니 이내 제 등을 토닥여 주더라고요. 엄마가 미안하다. 우리 딸 이렇게 울리기나 하고. 아니야, 엄마. 엄마가 뭐가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마. 나 진짜 속상해. 혜영아, 엄마가 예전에 사망보험금을 들어둔 게 있어. 보험금은 최서방이 알려준 너희 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보험회사 직원을 통해서 다 바꿔놨으니까 엄마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최서방이랑 그 돈으로 잘 살고 싸우지 말고. 알겠지? 잘못되면이라니. 그런 나약한 소리가 어딨어. 그리고 최서방이 알려준 통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제 말에 엄마는 병원 침대 옆 서랍장 첫 번째 칸을 가리켰고 전 그 서랍장을 열어봤어요. 그곳에는 보험 서류가 있었고 통장 계좌는 남편과 제가 함께 사용하는 생활비 통장으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는 엄마가 먼저 해명을 하듯 설명해 주었어요. 내 통장으로 해놨다가 괜히 나중에 번거로운 일 생길까봐 내가 최서방한테 물어봤다. 그런데 너희 무슨 일 있어?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나 싶었지만 괜히 엄마의 병이 더 악화될까 애써 웃으며 아닌 척 하였죠. 무슨 일은 별일 없이 잘 지내지. 매일같이 둘이 오다가 오늘은 최서방이 안 보이길래 싸웠나 했지. 지금 일하고 있을 거야. 평일이잖아. 내가 일부러 오지 말라고 했어. 그래, 잘했다. 최서방이랑 싸우지 말고 잘 지내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친정엄마는 그저 남편과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는 말만 하였어요. 저는 그저 알겠다는 말만 남기고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죠. 이후 담당 주치의가 회진을 하다 엄마를 보러 왔어요. 엄마가 처음 이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부터 엄마를 담당해 주시던 선생님이셨고 엄마를 살피다가 옆에 있던 저를 알아보시고는 오랜만이라며 잠시 병실 밖에서 얘기 좀 하자며 저를 부르셨고 함께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어머님께서 재발한 지 시간이 꽤 지났다는 건 혹시 알고 있나요? 네? 이번에 재발해서 입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었나요? 역시나 그랬군요. 어머님께선 3달 전쯤 정기검진 받으러 오셨을 때 재발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입원을 권유해드렸지만 통원 치료하겠다며 거부하시면서 보호자인 따님한테 이 얘기 전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태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악성 림프종으로 전환되었어요. 계속 치료하고 맞는 골수를 찾아 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장담을 드리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 이런 말씀 드리게 되어 유감이네요. 의사 선생님은 그 밖에도 무어라 추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뿐입니다. 당시 입원 치료를 거부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 다른 말들은 잘 귀에 들리질 않더라고요. 저한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던 엄마의 마음을 알 것 같으면서도 그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더 악화시켰던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퇴근 후에 친정엄마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고 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하는 친정엄마의 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이 다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평소엔 말하지 않아도 누구보다 친정엄마의 건강을 챙겨주던 남편이 통 병원의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또 한심하게 불법 도박이나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되었지만 지금은 친정엄마가 우선이었기에 남편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나름 정성스레 간호한다고 일이 늦게 끝나지 않는 이상 꼬박꼬박 친정엄마의 병원에 들렀지만 친정엄마의 병은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다 새벽이 다 되어가는 어느 밤에 엄마가 위독하다는 병원 전화를 받고는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엄마는 산소 호흡기에 의존한 채 호흡을 가삐 쉬었고 저를 보더니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지 쉰 목소리로 제게 뭔가 말하려 하는 듯 했어요. 엄마, 말하려고 하지 마. 숨 고르게 쉬고 다시 일어나야지. 저는 그런 엄마를 말리며 새어나오는 울음을 흘려보낸 채 엄마의 손을 꽉 붙잡았죠. 그랬더니 엄마는 서랍장을 가리키며 아까보다는 더 잘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안에 가방이 있어. 그 가방 안에 내가 매일 들고 다니던 지갑이 보일 거야. 거기 신분증이 있는데 보면 명함이 하나 있을 거다. 그 명함이 네 아빠 연락처야. 지금껏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말이 끝나자 엄마의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오는 듯 했어요. 그렇게 고비는 당장 넘긴 듯 했죠. 다음날 다행히 주말이던 터라 출근은 하지 않았고 보호자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엄마가 중환자실로 옮겨져 정신 차릴 새도 없이 쓰던 병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제야 달려온 남편과 시부는 친정 엄마에 대해 물었고 중환자실로 옮겼다 말씀드리니 고생했다며 병실 정리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담당 주치의와 간호사가 급하게 저를 찾았어요. 아무래도 임종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준비하고 마지막 인사 나누세요.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옆에 있던 남편과 시부도 그 얘기를 듣곤 놀라는 듯 했죠. 이내 저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그런 제 등을 토닥이며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장모님 마지막 잘 보내드리고 와. 나랑 아빠가 여기 다 정리해 놓고 있을게. 남편의 말에 고맙다며 홀로 중환자실을 향하는데 어젯밤 엄마가 말하던 제 아빠의 연락처가 있다는 그 명함이 생각났어요. 그걸 찾아가야겠다 싶어 다시 발길을 돌렸는데 남편과 시부가 병실에 없었고 친정엄마의 가방을 갖고 간 건지 함께 보이질 않았어요. 차에다가 두었나 싶어 주차장에 가는데 주차장 뒤편에 있는 흡연구역에서 시부와 함께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그 둘은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라 제가 보이질 않는 듯 했어요. 남편을 부르려 했으나 그 둘이 얘기하는 것을 듣곤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 노인네 참 끈질겨. 이제야 돌아가시다니. 죽을 거면 빨리 좀 죽지. 그 보험금 때문에 내가 병수발 다 들었던 걸 생각하면 짜증이 다 나네. 남편에게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다른 사람 마냥 말을 하는데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뒤이어 시부의 말에 전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보험금 나오면 강원랜드나 가자. 가서 스트레스 풀고 실컷 판이나 벌려보자고. 그러면서 그 두 부자는 낄낄대며 웃었고 전 그제야 예전에 친정엄마의 보험 서류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보험 계좌를 남편이 직접 통장을 들고 있던 생활비 계좌로 해놨던 게 말이에요. 전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와 화장실로 향했고 그 둘의 더러운 욕망의 실체에 연신 헛구역질을 뱉어냈어요. 이후 손을 씻으며 마음을 굳게 다잡으려 노력했죠.
제가 여기서 흔들려 손 놓고 있다간 친정엄마 보험금을 다 뺏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화장실을 나와 다시 병실로 갔더니 그곳엔 아까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다시 착한 남편의 모습으로 저에게 장모님에게 잘 갔다 왔냐며 천연덕스럽게 묻더라고요. 전 엄마 가방이 어디 있는지 물었고 차에 있다며 저에게 차키를 건네주더라고요. 전 차로 가 엄마의 가방 안에 있는 지갑을 꺼내들었어요. 엄마의 신분증이 있는 카드 수납함 뒤엔 정말 명함이 하나 있었죠. 그건 경찰서 명함이었어요. 그럼 내 아빠라는 사람이 경찰인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번뜩 떠오른 생각에 이 차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것만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를 빼내었어요. 이후 그 둘이 찾지 못하게 제 자켓 안주머니에 명함과 메모리 카드를 넣고는 중환자실에 면회를 신청하였죠. 이후 소독을 마치고 방진복으로 갈아입은 뒤 차례를 기다려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자 그제야 눈을 떠보이던 엄마는 저를 보더니 눈물을 보이셨고 저 또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엄마에게 말했어요. 그동안 나 혼자 키워주느라 고생 많았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부디 고통 없는 곳에서 편히 쉬어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엄마. 사랑해. 제 말에 엄마는 힘없이 웃어 보이더니 입을 뻥긋거리며 말했어요. 엄마도 사랑해. 저는 아이처럼 엉엉 목 놓아 울고는 손에 쥐고 있던 명함을 엄마에게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게 아빠 연락처 맞아?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또다시 입을 뻥긋거렸어요. 아빠, 너무 미워하지 마. 엄마는 그 말을 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저는 오열하며 엄마의 이름을 외쳐 불렀죠. 엄마의 장례식은 어떻게 치러졌는지도 모르게 정신이 하나 없었어요. 멍하니 엄마의 임종사진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두 부자는 뻔뻔하게 장례 준비를 도와가며 급기야 역겨운 거짓 눈물을 흘리는데 그날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복수를 시작했어요. 혹여나 하는 마음에 생활비 통장을 분실 신고하여 더 이상 제 통장으로 마음껏 돈을 빼가지 못하도록 막았고 예전에 저에게 명함을 주고 간 남편의 전 여자친구라는 분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두 부자에겐 그 둘이 하듯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마냥 연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장례 첫날은 정신없이 흘러갔고 장례 둘째 날 엄마의 유일한 유품 중 하나였던 가방을 살펴보았어요. 그 안에는 2번 접은 종이가 안에 구겨져 있었고 저는 뭔가 싶어 그걸 꺼내보았어요. 그건 엄마가 저에게 남긴 편지였어요. 병원에 있을 때 간호사에게 부탁해 쓰다가 가방에 넣어둔 것 같았죠. 편지의 내용은 거의 아빠에 관한 얘기였어요. 아빠는 저라는 존재에 대해 모르고 계셨고 엄마가 저를 가졌을 때 아빠가 엄마 몰래 결혼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배신감에 저에 관한 얘기는 일체하지 않은 채 지금껏 살았던 지방을 떠나 아빠가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와 저를 홀로 키우신 거였다는 얘기였죠.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빠라는 분의 부모님, 즉 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난했던 저희 엄마를 크게 반대하셨고 오래전부터 점 찍어둔 상대와 강제로 아빠를 정략 결혼하게 시켰다고 합니다. 엄마는 병이 재발된 것을 알고는 본인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느꼈고 그 전에 제 아빠를 찾아줘야겠다는 마음뿐이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아빠라는 존재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제가 고아로 남는 게 싫었다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살던 지방으로 내려가 오래 알고 지냈던 친구들에게 연락해 수소문 끝에 제 아빠를 찾았고 저의 존재와 엄마의 현재 상황을 말하곤 제가 연락이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며
꼭 늦지 않게 아빠에게 연락해보라는 내용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아빠를 너무 늦게 찾아줘서 미안하다는 문구를 끝으로 편지는 끝이 났습니다. 그 편지를 보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동안 너무 울어 더 이상 울음이 안 날 것 같았는데 신기하게도 편지가 다 축축히 젖을 정도로 눈물샘이 터져나왔죠. 이후 목소리를 가다듬고 긴장되는 손을 놀리며 명함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어요. 3-4번의 연결음 끝에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여보세요? 저 이혜영이에요. 저 누군지 아시죠? 혜영이? 네가 혜영이니? 네. 저 사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왠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전 떨리는 목소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엄마의 비고를 알려들었어요. 결국 그리 되었구나. 내 곧 가마. 주소만 보내다오. 통화를 마치고 그 번호로 장례식장 이름과 주소를 보냈어요. 이후 몇 시간이 흘렀는지 저녁 시간대가 넘어서야 낯선 중년 남성이 들어왔고 전 그분이 제 아빠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절을 하고 촉까지 꽂은 뒤 제 쪽으로 다가와선 통화 속 목소리 그대로 제게 말했어요. 너희 엄마한테 사진을 받아서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물이 훨씬 예쁘구나. 엄마를 참 많이 닮았어. 저는 옅은 웃음을 보이고 있는데 손님들 상대하며 수다나 떨고 있던 남편과 시부는 제 손님이 왔다는 걸 느꼈는지 제가 있는 쪽으로 오더니 누가 왔냐며 물었어요. 전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싶었지만 이내 결심하곤 천천히 입을 열어 소개했죠. 저희 아빠예요. 제 말에 아빠도 그리고 시부와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아빠는 제가 이렇게 바로 아빠라고 말할 줄은 예상하지 못한 눈치였어요. 33년 만에 나타난 아빠라는 존재가 이렇게 바로 수용되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어쩐지 시부가 아빠를 보곤 엄청 당황해하는 듯 했어요. 아빠도 시부를 보더니 아는 사람을 본 것 마냥 시부를 가리키며 하는 추임새를 넣었죠. 뒤이어 시부가 다시 한번 묻더라고요. 이분이 진짜 세아가 네 친아빠가 맞니?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는 게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전 분명 둘이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어 맞다고 말하자 풀썩 자리에 주저앉더니 곧 잠시 나갔다 오겠다며 장례식장을 빠져나갔고 곧 남편도 따라 나가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부는 아빠가 형사 시절 사기범으로 몇 번을 경찰서를 들락거렸던 사기 전과만 5범인 전과자였고 왜 저런 집안에 시집을 간 거냐며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곧 남편이 돌아와 시부가 몸이 많이 안 좋다는 말 같지 않은 핑계를 대었고 이후 장례가 끝날 때까지 시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장례 마지막 날 엄마의 발인이 있었고 저는 쓰러지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로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렇게 엄마가 납골당에 안치되는 것까지 확인하곤 장례를 마무리하였죠. 엄마의 사진을 몇 번 쓰다듬고 유리문 안에 곱게 넣었답니다. 그렇게 장례를 모두 마치고 상조차를 타고 다시 병원으로 갔고 그곳에선 남편을 기다리는 여자들이 떼거지로 모여 있었어요. 그 무리를 본 남편은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놀라 고꾸라지더니 도망치려 했고 얼마 안 가 그들에게 붙잡혔죠. 그 무리는 지금껏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이었어요. 엄마의 장례가 시작되었을 때 술집 사장이라는 그 전 여자친구에게 미리 말하여 설계해둔 제 계획이었죠. 그리고 남편과 시부를 향한 제 복수를 이어갔어요. 현 경찰서 과장인 아빠의 도움을 받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넘기며 그 둘이 불법 게임장을 가는 것을 보았고
그것 말고도 도박을 하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며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의 보험금을 가로채려고 했던 사실을 말해주니 저보다 더 분노하더라고요. 그 밖에도 생활비 명목으로 만든 통장에 돈을 몇백씩 몇 달에 빼갔었고 그 돈만 합쳐도 1,000만 원이 넘었죠. 아마 그 돈은 도박하는 데 쓴 게 분명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내용들은 차량 블랙박스에 시부와 통화하며 다 찍혀 있었고 그 메모리 카드 속에는 그 밖에도 증거로 충분히 제출할 만한 내용들이 속속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를 하였으며 현재 남편은 모든 피해자들의 증거와 증언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어 구속된 상태이고 시부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증거가 나왔기에 형량은 남편보다 작았지만 함께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이혼 소송도 진행 중에 있어요. 엄밀한 사기 결혼으로 말이에요. 시부와 남편이 구속되기 전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싹싹 빌었지만 어림없었죠. 그나마 그 집안에서 제일 정신머리 박혀있던 남편의 누나이자 형님은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시부와 남편의 도박과 사기 행각 때문에 그렇게 골치만 앓다 돌아가셨다고, 심지어 그 보험금을 전부 도박에 날려 빚까지 졌다는 얘기를 조심스레 꺼내더라고요. 결혼한다고 상견례 자리에서 만났을 때 이 사실을 말해주어야 하나 했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동생을 생각해 그러지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를 하였어요. 저도 형님에겐 큰 악감정은 없었기에 사과를 받아들였죠. 그리고 저는 현재 새 가족이 생겼어요. 아빠와 정략 결혼을 한 분이지만 제 사정을 듣고는 자신을 두 번째 엄마로 생각해도 좋다며 선뜻 제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아주머니와 10살이나 어린 남동생이 생겼죠. 그리고 아빠에게는 미안하지만 아빠의 호적에는 들어가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10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무엇보다 저는 끝까지 엄마의 딸로 남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TV에서나 볼 법한 스펙타클한 삶을 살다 보니 사연이 꽤나 길어졌네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